9월 17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연휴 하루 전날인데요. 이번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어제 검찰 내부 전산망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수사해서 재판에 넘긴 검사가 앞으로 공판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제목의 글을 남겼습니다. 매주 금요일 신장개업 김과장에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국민의힘은 어제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면서 특혜 의혹의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주자 호감도 1위인 이재명 후보가 야권의 유력 후보와 1대1 가상 대결에서도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론 동향이 어떠할지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미 큰 주목을 받았죠. 아카펠라계의 시조새 메이트리, 한 주의 마무리 코너인 문화미식회에서 모시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단골 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꾸려갑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루 소식들, 오늘은 한가위를 앞두고 더욱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신장개업 뉴스 브리핑. 지금 명절 앞두고요.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밀리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다 빨간색이에요. 느긋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운전해 주시고요. 운전하시는 동안 우리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 뉴스 브리핑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휴 어디 고향 내려가세요? 네, 제가 고향이 전주여가지고요. 네. 오늘 내려가려 했는데 벌써 차표가 다 매진돼서 내일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표 구하셨고요? 네.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어디 내려가세요? 저도 고향 청주에 잠깐 다녀올 생각입니다. 예. 아이고 이제 접종 완료 2차 접종 끝나고 14일이 지난 사람들이 네. 가족들 중에 꽤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잠깐 모여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됐네요. 네네. 자, 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경선 본격화되면서요. 전선이 막 혼란스러웠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토론 보니까. 먼저 홍준표 의원이 어제 TV 토론에 나와서 조국 수사가 과했다라고 말하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한마디로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불만이 나왔던 대목인데요. 홍준표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 첫 토론회에서 하태경 의원이 조국 수사가 잘못됐냐라고 물으니 조 전 장관이 내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들어갈 테니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본인이 들어갔다면 가족 전체가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던 사건 아니냐라고 답을 했고요. 또 토론 직후에도 페이스북에 조국 수사가 부당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과했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네네. 그래서 가족이 연루된 범죄는 가족을 대표하는 한 사람만 구속을 하는 게 본인이 검사를 할 때 관례였다.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 조국 수사의 선봉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죠. 네. 그래서 지금 양강구도에서 윤 전 총장을 직접 겨냥한 말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걸 조국을 옹호하는 것이냐 굉장히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랬죠. 네. 대선 주자들도 그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하태경 의원부터 무슨 얘기했는지. 네, 하태경 의원은 이 질문을 했던 분이시죠. 이는 경쟁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정의 가치마저 버린 것이다. 홍 후보는 국민들한테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심장이 떨린다.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그런 대답이 나올 줄 몰랐다. 본인이 질문을 했지만 그렇게 네네. 답을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조국 일가의 불법, 특권, 반칙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와 좌절에 빠졌는데 과잉 수사라니 말도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님도 빠질 수 없죠. 이 발언에 대해서 역선택을 유도한 발언이다. 조국 사태 당시에 홍 의원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잘한다고 파이팅을 외친 것과 반대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온라인에서도 패러디가 또 무야홍 이후에 맞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비판한 겨냥한 패러디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사태 때 지지자분들이 조국 수호라는 구호를 외쳤었거든요. 네네. 이 구호에 홍준표 의원의 성을 넣어서
조국 수홍이라고 패러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상에는 홍 의원과 조 전 장관을 합성한 이미지에 조국 수홍 억울하게 옥에 갇힌 조국 일가 제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홍 의원 토론회 사진에 나는 조국 수홍이다 라는 글자를 이렇게 합성하는 등 이렇게 조롱 패러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항상 이분은 악플을 많이 달고 몰고 다니시죠. 네, 그러시긴 하죠. 예, 예. 그리고 홍 의원은 어제 토론회에서 그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보수 네. 진영 괴멸에 앞장섰으니 좀 사과라도 하고 당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는 말입니다. 올 것이 왔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구속시킴으로써 보수 괴멸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윤 전 총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홍 의원은 이제 어제 토론회에서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팀장을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공로로 5계단을 뛰어넘어서 서울중앙지검을 했다. 지검장을 했다. 예. 그래서 보수 진영 괴멸에 앞장서서 1000여 명을 소환 조사하고 200명을 구속했고 그중 5명이 자살했다면서 지금 당에 들어올 때 당원이나 국민에게 사과라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네. 했습니다. 또 윤 전 총장에게 보수 괴멸의 원죄를 묻는 것은 제가 당대표를 할 때 너무 잔인하게 수사했기 때문이다라고도 했는데요. 좀 재밌는 게 윤 전 총장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셨냐면 네. 보수 괴멸은 자신이 했던 수사 때문이 아니라 홍 후보가 당대표할 당시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었잖아요. 네, 그것이 그렇죠. 문제라고 되받아쳤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검사로서 맡은 소임을 했고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 일을 처리했다라고 하면서 제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 사과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그쵸. 반박을 했어요. 사실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렇죠. 본인이 어쨌든 공직자로서 당시 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부당한 수사는 아니었지만 과한 수사고 수사 방법이 매우 잔인했다. 1000명 소환 조사, 200명 구속, 그중 5명이 자살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워딩을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5명이 누구냐? 나는 모르겠는데 알려달라. 이렇게 되묻기도 맞습니다. 했죠. 자, 이렇게 한 끝에 그 TV 토론 끝나고 나가는 길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로 보이는 분들이 홍준표 후보를 공격했다. 물리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와중에 홍준표 후보 캠프에 인사가 피가 나고 네. 좀 많이 다쳤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어제 TV 토론 끝나고 홍 후보가 조금 공격을 받았다면 오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갔다가 봉변을 당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또 오늘 하필 비가 왔던 날인데 윤석열 네네. 전 총장이 오늘 오전에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다가 이제 도착하자마자 입구에 우리공화당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막아서가지고 네네. 죄 없는 대통령을 구속한 윤석열 물러가라라는 피켓을 들고서 윤 총장을 향해서 죄도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한마디 사과도 없이 이곳을 찾았다. 당신 여기 올 자격이 있냐? 사과해라. 어딜 들어가냐? 라면서 욕설까지 난무했다고 하는데요. 이 우리공화당은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친박 인사인 조원진 대표가 이끌고 있는 당이죠. 오늘 오랜만에 조원진 대표 얼굴이 사진에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사도 많이 났고요. 그래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석방을 주장하는 당인데요.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막아선 이유는 윤 전 총장이 바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이 생가를 참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취지인데요. 또 오늘 비가 왔는데 항의 인파 때문에 우산을 못 들어서 온 몸이 다 젖으셨고 한 발짝도 겨우 떼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3분 만에 돌아가셨다고. 네. 3분 만에 가서 인사만 하고 바로 나왔다고. 방명록도 못 쓰고. 네. 네네. 그 어제 그 TV 토론 보면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이 부분 어떻게 수습을 하시려고 하지 하고 인상 깊게 봤던 거는 그거였어요. 황교안 후보가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원희룡 후보는 단호하게 끊었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나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네.
그리고 판결이 늦게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 네. 많이 소송이 걸려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의혹을 제기를 했죠. 네. 그게 뭐 다른 공방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한 번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점점 더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오늘 광주 찾아가서 또 한번 강력하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비판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내가 단 한 톨의 먼지나 단 1원의 부정부패라도 있었다면 나는 가루가 됐을 거다.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을 거다라면서 의혹을 일축했는데요. 항상 그 이재명 지사의 강점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좀 돌파하는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사는 불법과 뇌물로 얼룩진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을 공영개발로 바꾼 게 바로 본인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또 토로하신 게 가장 청렴했고 가장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나를 부패한 정치인으로 무능한 정치인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히려 그리고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했더니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부터 조사라고 일갈했어요. 네, 오늘도 곽상도 의원이 이제 소환이 됐는데요.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유 소유자를 알려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어그로를 끝나고 하죠. 네. 그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는데 곽상도 의원님을 포함한 내부자들을 먼저 조사하기를 권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천대유 1호 사원이라는 7년이나 근무했다는 곽상도 의원 자제분에게 먼저 물어보면 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곽상도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에 공식 입장 올렸어요. 자신의 아들은 입사해서 겨우 250만 원 월급 받는 회사 직원일 뿐이다.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사업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자신과. 곽상도 의원에 이어서 권순일 전 대법관도 퇴임 이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했다는 보도도 나왔고 이 고문에서 사퇴하겠다, 물러나겠다라는 말을 그런 뜻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이렇게 이런 보도도 또 따라서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이제 오늘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교롭게도 오늘 저희와 통화가 됐는데 네. 이 지사와 관련된 것은 전혀 몰랐다고. 문화일보로 홍보하시는. 네, 오늘 예. 10분가량 이제 제가 통화한 건 아니고 동료가 네네. 통화를 했는데 정말 몰랐다. 그리고 본인이 들어가게 된 경위가 그 화천대유의 대표로 알려져 있는 그 언론인 출신 김모 씨와 네네. 또 법조계에서 알게 된 사이여서 법조기자 오래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맡아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본인은 했을 뿐이다.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권순일 대법관님이 이제 지난해 7월에 이재명 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여하지 않았다. 네네.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를 됐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무죄 의견을 주도한 분으로 알려져 있어서 네. 야당이 즉각 항의를 했죠. 이거 재판 거래 아니냐. 네. 무죄 판결을 주고 뭐 이 자리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이 나와서 네네네. 거기 이제 인과관계 고리를 거기까지 연결하려면 상당히 많은 고리를 넘어가야 되는데 박영수 특검, 그다음에 강찬호 전 수원지검장, 네. 원유철 전 새누리당 대표 권한대행, 맞습니다. 겸 원내대표였고 네. 경기도 부지사를 하기도 네, 했고 맞습니다. 안성의 지역구 있으셨던 분이에요. 이분도 고문으로 있었다라고 해서 화천대유에 여러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조계까지 법조계까지. 그다음에 정치계 이런 쪽이 화천대유에 고문이나 자문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 그럼 화천대유는 화천대유고 그다음에 성남시장과 화천대유라는 개인 이 회사잖아요. 회사 네. 영리법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얘기가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공작 원세훈 정치공작했다고 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됐다가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선고를 받았었는데 이게 직전에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이었는데 2년씩 더 올라갔어요. 어떤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된 거죠?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심과 2심 그리고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건 국고손실과 업무상 횡령인데 네. 이 각각 달리 판결한 부분이 바로 직권남용 부분이에요. 네네. 13건인데 1심에서는 이 13건 중에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하라고 지시한 부분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12건은 무죄로 봐서 당시 징역 7년을 선고를 했었는데요. 네. 2심에서는 이 13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네. 대법원에서 이것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번에 4개 혐의, 그러니까 4개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면서 2년씩 들게 됐습니다. 네, 뭐 전직 대통령 미행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자,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을 국민대가 검증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오늘 국민대 교수들이 4분이 맞습니다. 학교 앞에서 1인 시위하고 그랬어요. 네, 국민대 교수들이 이제 오늘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면서 1인 시위에 나섰는데요.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국민대 예비조사위원회 결과 발표에 따른 이제 항의성인데 이게 교수님들의 첫 집단 행동입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모임 소속 교수 4분이 오전 8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1인 시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 교육부도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국민대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교수들도 집단 반발에 나서면서 이 김건희 씨에 대한 박사 논문 조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검증 시효가 지나서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결정이었는데요. 검증 시효와 관계없이 학위 논문을 검증했던 국민대에서 검증했던 사례들이 속속 좀 드러나고 있어서 네. 예,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대가 처리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개혁 김앤장 아닙니다. 김과장입니다. 김준우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밀리죠. 서울 시내 곳곳이 다 빨간색이던데 주요 간선도. 예, 제가 사무실에 있는 교대역에서 상암 올 때 항상 좀 막히는 편인데 오늘이 제일 최강으로 막히더라고요. 저도 지하철 타고 가양역에서 넘어오는데 네네. 거기서 뭐 지옥이더라고요. 네. 다들 교통 상황 많이 안 좋더라도 우리 신장개혁 들으시면서 마음 편하게 조금 마음을 너그럽게 여유 있게 내려놓으시고 가시는 곳까지 좀 안전하게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그제네요. 검찰 내부망에 이복현 검사죠. 네. 이분이 글을 썼어요. 앞으로는 직관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야,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은 직관이 뭔지 모르실 텐데 직관, 콘서트 직관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아니요.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건데 직접 관여한다. 그럼 검사가 왜 직접 관여하냐? 당연히 관여하는데 무슨 얘기냐? 이런데 이제 검찰이 주로 하는 일이 하나가 수사고 그다음 뒷단에 있는 게 이제 재판에 공판에 참여한다. 공판이라고 하는데 재판에 참여하는 것과 형의 집행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제일 큰 축인데요. 네네. 뒤에 2개를 하는 건 주로 공판부 검사들이 하고요. 네네. 나머지 수사 부분은 수사 뭐 형사부 뭐 특수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안 이쪽이 이제 수사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효율성을 위해서 수사와 공판은 분리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을 이제 데려놓고 수사를 했던 사람이 직접 재판정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반 사건에서는 공판검사하고 수사검사 본인이 그 수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는데 네. 검사한테 가서 조서 쓰고 뭐 이랬던 검사가 재판장에 나오지는 않죠. 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안 사건이나 특수사건 같은 특수사건 경우는 맞습니다.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을 하러 네.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거 제대로 하지 이 직접 관여하는 거 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김호수 검찰총장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1공판부 1검사 원칙 이렇게 원칙을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 이야기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1공판부 1검사 원칙이랑 직관이랑은 별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그렇죠. 다른 얘기죠. 2개 이야기가 좀 섞였어요. 자,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그 아까 효율성을 위해서 검사 한 명이 하루 종일 재판부에 들어가서 이 사건 저 사건 다 한꺼번에 진행을 합니다. 네네. 공판부 검사가 하는 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한 명의 검사가 보통
두 개의 재판부를 담당을 합니다. 한 재판부가 일상적으로 뭐 예외는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2번 재판 기일을 열어요. 그러니까 어느 재판부는 우리는 화요일이랑 목요일은 하루 종일 재판하고 다른 날은 이제 사건 기록 검토하고 판결문 쓰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럼 공판부 검사는 4일을 재판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4일 동안 재판 들어가고 월요일에는 이제 좀 뭐 다른 일 좀 하고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보통 매일같이 재판에 들어가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검사의 업무 숙련도나 그 사건에 대한 파악이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1 검사 2 공판부에서 공판을 강화하고 또 앞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재판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져서 검사 한 명한테 공판부 하나만 맡기겠다, 재판부 하나만 맡기겠다라는 게 이제 개혁 방향으로 예전부터 제출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공판검사가 이전까지는 일주일에 4일 재판을 들어가서 네. 하루 종일 재판을 했다면 네. 이제는 일주일에 2번 재판 들어가고 네. 나머지는 공판 준비를 해라 이렇게 시간을 주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됐으니까 직접 수사 범위가 줄었으니까 수사 인력을 조금 공판부로 공판부로. 이제 좀 보내겠다. 이제 이게 개혁 방향인 건데 네.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수사할 게 필요한데 조금 수사 인력에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럼 검사 증언 없이 이게 과연 가능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약간 검찰 내에서 의견이 약간 엇갈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과 이복형 검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예. 근데 왜 이 얘기가 섞여서 나오는지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자, 그러면 이 이복형 검사가 맡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 팽팽히 갈려온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불만이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팀에서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데서도 나오는 건가요? 일단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게 네. 왜 논란이 되느냐. 이게 공판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느냐 아니냐 뭐 일반 국민들한테는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지만 일단 지금 검찰개혁의 추세는 수사 파트 뭐 강화하되 공판도 공판부를 강화하겠다라는 네. 그 기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 공소유지를 위해서 공판만 담당하는 검사님들은 사실상 이 사건에 대해서 개요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본인이 직접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가 공판 카드에 할 구형량, 사건의 쟁점, 요지 이런 걸 정리해 준 걸 보고 공소유지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저희가 고소인을 대리하는 경우 그러니까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뭐 증인신문 사항을 검사님한테 좀 드리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 제대로 못 드려도 볼까 봐. 네. 그런데 이런 추세를 좀 수정해보자. 공판부를 강화해보자라고 했던 게 검찰개혁의 일환인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복형 검사, 이 부장검사가 지금 어떤 사건을 담당하면서 직관을 하고 있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등등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을 수사도 했고 이 수사의 공소 유지를 위해서 직접 재판에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공판부 검사가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좀 주요한 사건, 정치적인 사건, 공안 사건은 이게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하러 들어가거든요. 그랬는데 김오수 현직 총장이 피의자의 인권,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서 직관보다는 공판부를 좀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직관을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직접 공소유지를 위해서 들어갔던 재판에 들어가지 않겠다. 사실상 항명을 선언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린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아마 이 공판부 강화라는 이 절차 속에서 불거지는 갈등이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은 기소만 하고 공소유지만 해라라고 하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방향이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수사를 한 사람은 무조건 처벌을 그렇죠. 해야 된다. 사실 검사는 공익의 수호자다라고 해서 피고인의 인권도 지켜줘야 되고 객관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까지 하고 공판까지 하게 되면 실은 이런 객관 의무를 저버리고 피고인을 무조건 처벌해야 된다라는 쪽으로만 가게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와 공판을 좀 분리하는 것을 검찰 내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이게 이제 직접 관여, 수사검사의 맞습니다. 직접 관여를 좀 이제 배제하려고 했던 이유로 보이는데, 네. 근데 여기에 항명을 한 거예요. 자신의 사건의 특수성을
그러니까 이제 이유를 들어서. 원칙과 예외를 이제 어떻게 설정할 거냐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인 겁니다. 예를 들어 네네. 어려운 사건은 사실 공판검사한테 맡겨서는 제대로 일이 안 굴러갈 수도 있으니까 사실 직관이 좀 필요할 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판부 강화의 원칙을 갖다가 저버릴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의 묘와 기준을 잘 설정할 거냐의 문제인데 네. 이게 자칫 공판부 강화 그 자체를 부정하는 투로 만약 이복형 검사가 얘기한 거라면 그건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공판부 검사는 공소유지를 제대로 못할 거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이 주장에는. 공판부 검사님들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직접 수사라고 굉장히 복잡한 쟁점을 가진 재판은 수사검사가 들어가야지 이거 무슨 소리야라는 기조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이 기소권만 갖고 그 이후에 공소유지 역할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 개혁 방안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이런 주장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지금도 뭐 울산 사건, 울산 함영수사 사건이랄지 이 검찰이 굉장히 눈여겨보는 사건에는 지방으로 발령된 이 간부급 검사들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서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긴 합니다. 네. 아마 일부 사건에서 대검에서 이제 직무 발령이 좀 허가가 안 나든가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네네.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현재 뭐 대검에서 간간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 검사는 지금 대검 연구관이어가지고 정책부서여서 그 검사는 좀 애매하게 그 발령 내는 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명하고 네네.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운영 과정에서의 약간 불협화음이나 잔잔한 스크래치는 뭐 일어날 수도 있고 네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전제인 공판부 강화 원칙에는 좀 크게 훼손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 삼성 이재용 사건,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죠, 분명히. 네. 근데 그 사건을 소재로 삼아서 공판부 강화 또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을 위배하는 주장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원칙과 예외를 그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조금 건강한 토론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은 예. 좀 더 지켜볼 문제여서 네, 같이 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이프로스에 나온 얘기가 이렇게 자꾸만 언론으로 생중계가 네. 되는데 좀 선택적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 다음에는 윤석열 총장 전 총장은 아직은 뭐 점선이긴 합니다만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공수처 검찰 이 양쪽에서 지금 동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고발장 작성을 했다거나 또는 네. 적어도 전달한 거 아니냐. 뭐 제3의 검사 고발장을 작성한 제3의 검사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이분이 일관되게 나는 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보낸 적도 없다. 네. 본 적도 없다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쓴 적 없고 보낸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다. 이 손 전 정책관 손준성 검사가 그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다. 네. 이렇게 양론으로 지금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책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지금 기사를 보면 이 신변 확보를 위한 영장 청구 정해진 수순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어려울 거다. 예, 왜냐하면 지금 디지털 정보와 관련해서 매우 딱 떨어지는 정보가 확보됐다라고는 보여지지가 않는데 네네. 그렇다면 사실상 이 수사에서 손준성 전 정책관의 입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네, 그건 맞죠. 팩트인데 사실상 이 영장을 치려면 그 요건이 물론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있는데 증거인멸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나게 됐고 압수수색이 단행되기도 했고 뭐 도주 우려는 현재 검사니까 비교적 낮다라고 보여지고 뿐만 아니라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본인이 굉장히 부인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여기서 주되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데 네.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사실상 사법농단에 관여됐던 이 법관들이 줄줄이 무죄를 받았던 건 네네. 위헌적인 행동이고 헌법에 반하는 행동이지만 재판 관여 등등의 어떤 행위를 한 것은 아예 직권 자체가 없다. 네.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하려면 최소한의 직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직분조차 없기 때문에 무죄. 이런 논리였는데 이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를테면
시켰다 아랫사람한테 내지는 윤석열 전 총장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검찰의 원래의 직분의 범주 내에 있는 업무일 것인가 이건 사실 법리적으로 좀 다툴 수 있는 지점도 상당히 많아서 네네. 저는 영장 청구가 좀 어려울 걸로 보고 또 하나 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이 수사는 더 난항에 제동이 빠지죠.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가지는 정치적 파장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약간 사법농단에 준다는 검찰농단이라고 사실 생각하지만 아, 검찰농단이다. 네. 근데 예. 증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실제로 형사처벌 수위는 대단히 낮을 수 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의 이제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도 네. 그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고요. 직권남용죄는 아까 방금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드린 또 이제 무죄가 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정도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랑 그러니까 형량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을 것이고 네. 다만 이제 이 손준성 검사와 이제 김웅 검사 사이에 뭐 대질 조사라든가 김웅 검사 뭐 이제 뭐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혹은 기타 디지털 증거가 나온다면 그 증거를 가지고 차후에 글쎄요 탄핵을 고민해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사처벌 문제에서는 잠깐 좀 쉽지 않고 까다로운 문제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이제 디지털 증거도 있지만 인증, 즉 사람의 다른 관계인들의 부분도 있죠. 예. 말을 오염시키거나 기억을 오염시키는 것도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의 징계 의결서에 보면 지난해 그 4월 3일, 4월 8일 이렇게 손준성 보낸 문서가 갔던 3월 31일부터 4월 7일 사이에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그다음에 손준성 사이에 전화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다음에 해당 손 검사, 그다음에 당시 대검 대변인이었던 권순정 검사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뭐 30회 이상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는 등의 이게 징계의결서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징계의결서 내용을 취재를 해서 이런 보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면 서로 입을 맞춘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그 증언의 오염 가능성 때문에 그 신병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게 근거더라고요. 신병 네.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의 근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손준성 검사의 입에 의존하는 게 상당히 많고 네. 진술에 기대야 되는 그 수사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게 오염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고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그렇다면 자기는 안 했다, 모른다, 안 넘겼다라고 하지만 네. 만약에 본인 말이 맞다면 그 본인이 아이폰을 쓴다라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협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논란은 없고 본인의 주장도 근거를 얻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손준성 검사 물론 영장을 칠지 아닐지는 의문이지만 수사는 아마 강도 높게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네.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그 직책에서 관련 규정을 찾아봤더니 검찰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내규에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고발장을 사실상 지금 보낸 것까지는 거의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단독으로 이런 행동을 일을 했을 했겠네요. 것인가? 이건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에는 반하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수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까지 정조준해서 갈 수밖에 없는 수순인 거는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쁜 습성이기도 한데 재벌 사건 수사하면 네네. 다 밑에 있는 간부들부터 살살치 후친 다음에 회장을 마지막에 부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부르죠.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좀 의문이었어요. 회장부터 불러서 입맞출 시간을 주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압박을 해서 뭔가 이야기가 튀어나오게 해서 매조짓는 것이 검찰의 원래 수사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뭐가 맞는지 좀 의문이지만 이 건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피의자로 입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부르는 게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부르는 게 손준성 검사고 윤석열 후보를 먼저 불러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상당히 좀 흥미롭고 재밌는 왜냐하면 지금 피의자로 반드시 입건이 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뭐 확실치 않기 때문에 누굴 먼저 부를 거냐 어디서 어떻게까지 입을 맞출 거냐라는 것도 사실 상당히 관전 포인트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입을 맞추고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측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추측이신 거죠?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네, 아닙니다. 아니, 네. 분명히 나는 우리 윤석열 후보는 나는
아는 바 없고 네. 보고받은 바 없고 네.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입장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근데 현직 다시 한번 야당의 밝힙니다. 제일 가는 네. 대선 후보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기도 참 어렵고 네, 사실상. 쉽지 않고 네. 지금 손준성 검사 밑에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던 휘하에 또 검사가 두 분이 더 있었다고 해요. 네네. 이분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진행될 필요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 소위 실명 판결문, 네. 그 제보자 X에 관한 실명 판결문을 손준성 검사실에 있던 직원이 열람한 기록은 확인이 됐다. 됐죠. 그렇습니다. 라는 그래서 거죠. 그 고발장을 보신 분들도 그래요. 사실상 넘긴 고발장이 실질적으로 최강욱 대표를 고발하는데 사용된 거는 팩트 아닙니까? 새쌍둥이 예, 고발장이라고 근데 그러죠. 그것을 본 분들이 이게 아마 검사는 안 썼을 수 있지만 검찰 수사관이 썼을 가능성은 좀 있겠다. 그 쓴 네. 용어나 어떤 그런 어법이나 등등 뭐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퍼즐을 꽤 맞춰가다 보면 실명 판결문을 손준성 검사 부하 직원이 열람했고 그것도 사실상 짜집기 한 걸로 보인다는 관측도 많아요. 왜냐하면 네. 뭐 서술어가 다 각기 다르게도 돼 있고 뭐 이런 측면 때문에 존댓말 썼다가 반말 썼다. 네. 집단 이랬다는 거죠. 저작설이죠. 그래서 네. 그렇다면 이게 여러 명이 관여했었다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입니다. 지금 일단 김웅 후보의 압수수색 영장, 김웅 의원의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이 본인들이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냥 읽는 바람에 네. 영장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나와 있는데 그렇죠. 윤석열, 손준성 두 사람 다 피의자로 특정이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법리상 보면 윤석열 후보가 직권남용을 했다면 손준성은 그 상대방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될 수 없는 거고 공범이 아닌 한.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공수처가 피의자로 그 윤석열 후보를 전환한 거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네네. 고발장이 들어와서 예, 수사에 착수했고 그래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거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서 기존 검찰에 비해서 공수처의 피의자가 됐다고 해서 유죄 확신 이것까지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고발이 쭉 다 들어갔는데 네. 김웅 후보는 뭐 피의자성이긴 하지만 참고인으로 참고인. 분류를 고발이 했고. 안 됐었어요. 아 고발이 안 됐었네. 예, 그래서 참고인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되게 검찰은 관행대로 하는데 공수처는 오히려 형사소송법대로 하다 보니까 아. 피의자가 갖는 무게감이 뭐랄까 좀 약간 다른 거죠. 공수처와 검찰이 좀 다르다. 네. 근데 이제 계속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헷갈릴 거예요. 직권남용이 도대체 뭐냐? 직권이 있으면 직권남용이 되는데 직권을 넘어서서 뭔가 사실은 더 나쁜 짓을 하면 직권남용이 안 되는 직권남용이 거죠. 안 되는 네. 이상한 법리. 이상한 예. 법이죠. 이상한 법리가 양승태 코트의 사법농단 때부터 네. 거의 확립이 돼버렸어요. 예, 굳어진 판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원래대로면 이제 강요죄 같은 걸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은근히 얘기하기 때문에 강요죄로 포섭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서는 지위남용죄라고 해서 네네. 아 내가 장관이어서 이제 위화력을 행사했다 이런 거에 지위남용죄가 있는데 우리는 직권남용죄여서 이게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게 되게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직권남용죄 이렇게 할 거면은 법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다른 법률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닌지. 입법적인 공백이 분명히 있고 지금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강요죄는 폭행 협박이 구성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아. 폭행과 협박을 수반해서 뭔가 강요를 했는데 이게 지시관계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아 검찰도 이러면 그렇게 이러면 맞다고 재미없어 보기 뭐 어렵고.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조폭들이 이렇게 뭐 누구 할 때 어유 그분 요새 참 열심히 사시대 이렇게 한마디 하면 다 얘기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 과정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고 했었는데 공수처가 사실은 이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 인원도 별로 적은데 이런 의문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를 본인들도 잘 아나 봐요. 오늘 김진욱 처장이 아 이거는 공수처 관할 수사 맞고 직권남용에 대해서 더 뭐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데 네네. 일단 공수처 인력 자체가 굉장히 네. 좀 부족하고 공수처법을 입법하는 과정 중에서 사실 야권에서 굉장히 그 인원을 제한하려고 뭐 로비 같은 것들도 많이 했다라고 네네. 알려져 있고 그렇다면 이게 검찰이랑 투트랙으로 하는데 아마 성과를 내는 경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조직과 이 수사력
차이는 분명히 있어서 이걸 계기로 공수처가 또 국민적 지지를 받을지 아닐지 그 갈림길에 있는 사건이 이번 사건이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저는 네. 굉장히 유능하다는 특수통들이 이 사건을 해도 네. 실체 규명이 쉽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네, 네, 이게 네. 잘 안 됐다고 해서 역시 공수처 무능해 이런 프레임은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또 피의자들 핵심 피의자들이 다 백전노장의 어떤 검사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검찰이 해도 쉽지 않은 사건이긴 하다라는 점에서 참 어쨌든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무게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자, 알아봤습니다. 복잡한 검찰 내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오케바리 유님은 김 과장 코너는 설명을 너무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네. 자, 신장개업 김앤장 아니고 김과장입니다. 신장개업 김과장 김준우 장윤미 변호사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섬소년님 자유로가 겁나게 막히네요 하셨는데요. 교통 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시내 주요 도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명절 앞두고 집으로 가기 위해 바쁘시겠지만 마음의 여유를 조금 가지시고 신장개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장개업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충조평판,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의 머리글자를 딴 말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선생은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충조평판을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상대가 요청하지 않은 충고나 조언, 평가, 판단은 공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가족들 사이에서 충고나 조언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상담을 받아봐.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세상에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 봐. 내가 그럴 거라고 했잖아.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부장은 더 심해. 어떠세요? 정말 자주 듣는 말들이죠. 내가 상대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고맙다거나 힘이 날까요? 오히려 무력감에 빠지고 괜히 이야기 꺼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실질적인 대화는 사실상 중단되고 맙니다. 바야흐로 충조평판의 쓰나미가 몰아치는 시기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충조평판보다는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먼저 공감하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자, 이런 덕담만 나누기에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생각해보는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회의실에 뒤현수막, 백드롭이라고 하죠. 이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소리 높여 이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셨던 분입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여러분들께 이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분들께 네. 그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님께서 선뜻 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장동 관련된 태스크포스도 구성했고요. 올 10월 국감 때 국정조사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향후 계획이 어떠십니까? 이제 그 국민들께요, 이 화천대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려서 나중에 되면 이제 이거 특검하자고 아마 국민들께서 하실 것 같아요. 아, 특검까지? 예.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핵심이 뭐냐면요. 네. 그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네. 그 1% 주식을 가지고요. 3년 만에 577억을 배당을 받아요. 네. 완전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알고 보면 이게 1인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김모 씨라는 분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 또 이분이 6명의 투자자를 모아서 SK증권이라는 또 회사를 하나 만들거든요. 근데 그 회사와 이 회사는 별개 회사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의 회사처럼 보여지는 이유가 바로 그 김모 씨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3억 5천만 원을 이 두 회사가 놓고 결국은 4,040억을 배당받아가요. 네. 진짜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업체를 결국은 선정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결국은 위로 올라가면 성남시가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당시 시장은 누구였냐면 이재명 후보였어요.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몰랐을까요? 네. 그거는 당연한 우리 국민들의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네. 이 화천대유 회사에서요. 네. 이 김모 씨 1인 주주, 1인 회사인데 네. 이 김모 씨가 돈을 473억을 가져갑니다. 네. 그러면 이 473억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다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상식적이지 자금의 않다. 흐름을 보면 예. 자금의 흐름을 보면 결국 뭐냐면 이 대장동 개발하겠다고 사업 공고 나고 일주일 전에 사실은 5천만 원 자본금으로 회사 하나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게 바로 화천대유예요. 그 그러니까 급조된 회사였어요. 최고위원님. 네. 이 공모 절차하고 SK증권 관련해서 SK증권은 원래 있는 증권회사 아닌가요? 아니 SK증권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김모 씨하고 그 6명의 투자자가요. 아, 근데 SK증권이 지금 저희가 예. 화천대유한테 화천대유를 그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면은요. 나머지 SK증권이나 이런 건 다 당연히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화천대유가 그러니까 SK증권이랑 SK랑은 상관이 없는 회사예요? 그렇죠. 예. 아, 네. 그건 좀 그래서 확인 좀 한번 지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네. 이 돈이요, 돈. 돈을 지금 이재명 시장은 그 당시 시장, 지금 이재명 후보는 예. 이거를 다 시민한테 돌려주는 거다. 그런 사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게 그런데 얘기하시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4,040억을 시민한테 돌려줘야지 이 7명한테 왜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에 간단한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재명 네. 후보 측에서 이렇게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 해명한 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공모 절차에서 그 화천대유가 아니라 화천대유는 나중에 이제 자산관리회사로 설립을 한 거고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 메리츠 증권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이 3개, 대형 은행이나 금융사들이 만든 3개의 컨소시엄이 공모를 해서 그중에 하나은행이 주관한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SPC 특수목적 회사가 그 컨소시엄에서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하고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를 만든 것인데 이거는 뭐 보니까 저도 성남시청 들어가서 공모 절차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문제 제기를 이 공모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에 대해서 공모 절차상 특혜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 말씀하실 때 그걸 국민들께서 네. 이게 무슨 얘기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근데 원래 복잡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변명하시는 분들이 되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특수목적 법인으로 성남의 뜰을 만든 거예요. 그거는 결국 성남에- 그건 대형 개발 사업 할 때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되는데. 다 그렇게 하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 그건 그렇다 저희가 치고. 말하는 건 네. 예, 여기서 신생업체인 이 화천대유를 찍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선택이 되냐고요. 왜냐? 이 화천대유는 신생업체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전에 만든 회사예요. 아무런 실적도 없어요. 어떻게 화천대유가 이 어마무시한 로또에 당첨이 되냐고요. 정책 의원님. 그거에 대해서 성남시장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책 의원님 한 번 더 확인을 네. 하는데요. 그 SPC가 만들어지면 SPC는 네. 돈을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서 자산관리회사를 또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화천대유 아닌가요? 자산관리회사를 그렇게 말하면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제 얘기는 그런 전문 용어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왜 간단한 대답을 그럼 우리 앵커님이 해주세요. 아니 그게 네, 아니고 신생업체가 이쪽에서 제가 이렇게 해명을 말씀드린 게 했으니까 제가 뭐냐면-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도리어 여쭤본다니까요. 네. 왜 신생업체인 이 화천대유가 찍혔냐고요. 보통 이건 실적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이상하잖아요. 아. 그리고 예, 간단한 거라니까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배당금을 가져간 거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성남 도시공 아니 제가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아니, 저한테 여쭤보지 마시고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는요 50%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네. 1,830억을 배당받아요. 네. 근데 1%의 화천대유는 577억을 배당받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은 577억을 1%에 577억이면 50%는 거의 2조 5천억이잖아요. 네. 근데 2조 5천억 정도를 받아가야 맞는 건데 1,830억 정도밖에 못 가져가요. 네.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누군가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대답 안 하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 복잡하게 이재명 지사 측에서 얘기한 복잡한 대답은 뭘 숨기는 게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대답한 것일 뿐 그렇죠. 실질적인 네. 답변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네. 이해하겠습니다. 자, 네. 어제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님께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네. 화천대유의 자회사 이름은 천화동인이다. 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라는 말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서 이재명 후보가 대동세상이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아, 화천대유를 처음 딱 들으시면 네. 야, 회사 이름이 왜 화천대유지? 네. 이상하지 않으세요? 누군가는 뭐라 그러셨냐면 네. 이게 중국 음식점 이름 같다 그랬어요. 아, 네. 네, 천하동인 이것도 무슨 중국 음식점 이름 같잖아요. 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거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네네. 마침 언론에 이게 있는 거예요. 네네. 이게 뭐 주역 64개인가 뭐 거기서 따온 거래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사실 처음 알았어요. 네네. 그래서 처음 거는 뭐냐면 뭐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 뭐 이런 뜻이고 네. 또 하나는 마음 먹은 일을 갖다가 성취할 수 있다는 운이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또 회사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이 왜 산악회 이름 지을 때도요 그냥 안 짓거든요. 네. 굉장히 뭔가 연관성 있게 막 이렇게 지어요. 네. 나름대로 고민 되게 많이 해요. 네. 이름 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네. 마침 대동세상 핵심 키워드로 이재명 후보가 내놨잖아요. 네. 그래서 앞자를 따가지고 하나씩 따서 그 대동세상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라고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이름이 특이해서. 근데 이제 그러면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이게 다 이재명 후보가 장명을 해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이신 건가요? 아니죠. 장명은 원래 그 정치인들 산악회도 장명은 정치인이 본인이 하진 않아요. 뭔가 어울려서 하니까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궁금해요.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네. 누군가가 답변을 속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자, 네. 이 얘기 하다가 보니까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의 그 아드님 거기에 회사에 네. 아드님이 근무했다. 그다음에 박영수 네. 특검이 또 뭐 연관이 있다. 그다음에 오늘 나온 얘기는 원유철 전 의원 네. 예, 이 연관이 있다. 이래서 이거 혹시 야당 게이트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언론에서 나오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화천대유를 이 7명 있잖아요. 김모 씨하고 아까 그 6명. 네네. 그러니까 총 7명이 이 돈을 실제 소유자인데 소유자라고 일단 보여져요. 네. 그래서 그 7명 사람들 이름 다 까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네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용이 주도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네. 지금 뭐냐면 야당 인사들을 네. 예? 거기다 고문으로 이렇게 지금 곽상도 의원 아들 예. 뭐 거기에서 일했다 그러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예. 보수 일은 쪽 했다고 인사들을- 그러더라고요. 250만 원밖에 안 예. 받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 보수 쪽 인사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고문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머리가 좋고 용이 주도한 사람들. 일부러 네. 보수적 인사들을 끌어들인 거다. 예. 왜냐하면 보세요. 권순일 대법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권순일 아마 대법관도 이거 사실 내용 보수적인 아시면 분인데. 예, 예.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권순일 대법관 때문에 네. 이재명 지사가 거의 무죄 받은 거예요. 네네. 환송심에서. 예. 그거는 다 조금 있으면 국민들께서 아실 거예요. 네. 만약에 권순일 대법관이 없었으면은 이재명 지사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권순일 대법관이 대법관 자리를 내려놓고 나온 다음에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가요. 네. 그러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야, 저거 무죄 해주고 말이야.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갔네. 네. 그럼 이게 무슨 대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의심이 깜짝 놀랐습니다. 의심되는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그 그러면 의심을 풀기 이것도 위해서 이제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게 그럼요. 좋겠다. 예. 국정조사도 하고 국정감사에 나와서 다 얘기해야죠. 국정감사는 나오겠다고 하고 수사도 해라 이렇게 의뢰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는 원래 이재명 지사의 특징은 그거예요. 다 해라. 예. 예를 들면 무슨 뭐 논문이 잘못됐다 이러면 나 그거 논문 없던 걸로 하겠다 뭐 이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수사해라. 원래 이재명 지사의 특징이 그거니까 그건 놀랍지도 않아요. 네네. 근데 정말 이 자금의 흐름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수사기관이 네.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사실 검찰청은 다 민주당이 이 문재인 정권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도 없고 네. 공수처는 제가 볼 때는 능력과 실력이 좀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냐 국정조사를 하고 나서 자, 이게 국정조사와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특검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추석 연휴 벌써 시작된 거죠, 뭐 사실. 정치권은 밥상머리 여론에 그 어느 때보다 신경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여론 동향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각 정당 진영 후보 적합도 이번 주에 나온 거 한번 깔끔하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3일 동안 진행한 NBS 조사입니다. 전화 면접 방식으로 했고요. 1,007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치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네. 이 조사에서 진보 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 이재명 34, 이낙연 19 오차 범위 바뀝니다. 네. 의미 있다 이 말이죠. 지난번 리서치 리터러시에서 한번 했었죠. 네네. 보수 진영 적합도 홍준표 29, 윤석열 24, 유승민 10. 홍준표, 윤석열 오차 범위 아닙니다. 예. 29, 24. 예. 네. 자, 그리고 각 정당 진영 후보 적합도가 이렇다. 이 오차 범위 밖에 있고 하나 진보 진영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후보는 오차 범위 밖 9세. 보수 진영 쪽에서는 홍준표, 윤석열 오차 범위 대 20%대에서 접전. 네, 맞습니다. 역시 학습 능력이 대단하시죠. 예, 안 틀렸죠? 네. 자, 이번 주 머니투데이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 보면요. 이재명 지사의 경우 오차 범위 밖에서 의미 있게 1위인데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 여기는 또 55.3%가 찬성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머니투데이 의뢰로 한국갤럽이 전국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 질문을 읽어드리자면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정권 교체론이죠. 정권 교체론이 55.3.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되는 것이 좋다. 정권 재창출론이죠. 37.6. 55.3 대 37.6으로 정권 교체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거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포지션, 구도, 네네. 프레임 이것은 필요 조건이라면 네. 그것을 채우는 것은 뭡니까? 인물이죠. 예, 사람. 예. 인물이란 충분 조건이 갖춰졌을 때 합이 맞고 이런 니즈에 충실한 그런 네.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런 인물에서의 평가가 엇갈리는 점이 제일 크게 꼽을 수밖에 없고요. 네. 저는 왜냐하면 이제 이 조사에서 이재명, 윤석열 가상 대결을 붙여봤을 때 이재명 46.5, 윤석열 42.1.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레임과 인물 경쟁이 안 맞아 돌아가는 거네. 그렇죠. 정권 재창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한 9%포인트 올랐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의견 55에서 윤석열 후보를 투입시켜보니 13이 빠졌어요. 13%가 내려앉았죠. 즉 뭐냐면 이런 기대, 포지션 구도를 결국 필요 조건이라면 인물이라는 충분 조건이 채워줄 때 그 합이 나타나는데 인물에서의 그런 요인들. 또 하나 뭐냐면은 정권 재창 교체로서 보면은 국민의 당 등 제3후보, 네네. 기타 야당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네. 그 층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후보를 맞듣지 않아 한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윤석열 후보 정권 교체되는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에는 아직까지 선뜻 보내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하자라는 의견이 55.3%지만 이 그 후보군들을 딱 보거나 또는 정당을 봤을 때 여전히 못 믿겠네.
맞득치 않았다. 그렇죠. 네, 맞듣지 않네. 이게 지금 그 차이가 한 15%가 나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이런 패턴이 다른 조사에서도 공통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네. 굳이 머니투데이 갤럽뿐만 아니라 MBS 조사에서도 보면은 정권 교체론이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 대결 붙였을 때는 오차범위 안에 아니, 있는 그렇다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어제 국민의힘 토론회도 보면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전부 다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름을 받고 내가 잘할 수 있어서 생각해서 나왔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 그 후보들의 국민의힘 후보들의 그 본인의 핵심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미 정권 교체론이 55.3이면 사실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문재인 정권을 때린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죠. 될 일은 아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경쟁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러면? 이제 정부의 어떤 이래저래 불만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지만 그런데 불만으로만 선거를 한다라면 홍준표 대표 의원님은 한 적합도에서 60하고도 남으실 분이죠. 아, 그렇죠. 문제 때리는 거 이제 장난 아니니까. 그 넘어서 뭔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당신이 만들 우리의 미래는 뭐냐 이런 데 대한 비전과 내용을 보여줘야만 지지도가 한층 더 공고해지고 탄력을 받을 수 네,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배철호 수석 전문위원님은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리기로는 정권 못 잡습니다. 본인의 경쟁력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이 정권 교체 여론 55.3%와 실제 윤석열 후보가 받고 있는 42.1%의 간극 15%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간극 못 채우면 정권 교체 어렵답니다. 네,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각 후보별 호감도를 분석한 여론조사도 있네요. 네. 보통 우리가 지표를 보는 게 네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도입니다. 네, 알아야죠. 네. 두 번째는 호감도. 호감도. 예. 마음이 들어야죠. 세 번째 그러고 나서 지지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알아야 찍지, 좋아야 찍지, 찍어야 찍지. 찍어야 진짜 찍지. 예.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충성도입니다. 아, 계속 찍을 수 있냐? 계속 찍냐와 상황 봐서 바꾸냐, 예, 예. 갈아타냐인데 예. 호감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지지도를 만드는 포텐이라는 거죠. 또 하나 포텐셜. 예. 지금은 지지 못해도 나 그 사람 좋게 생각해. 네네. 라는 것을 언제든지 지지율을 유입할 수 있는, 네.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네. 후보들 입장에서는 지지도보다 더 중요한 걸 호감도로 보는데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예. 이제 가장 나쁜 경우가 뭐냐면은 고인지 저호감. 아, 알기는 잘 알려져 있는데 호감이 없어. 그 대표적인 인물은 이인재 씨죠. 이게 영어로 노토리어스. 노토리어스. 페이모스 말고. 페이머스는 고인지 고호감이죠. 예, 예. 근데 오늘 갤럽 조사, 화수목 조사에서 나왔는데 보면은 호감 간다. 이재명 34, 윤석열 30, 홍준표 28, 이낙연 24. 오, 이낙연 후보가 제일 낫네요. 맞죠. 그리고 비호감. 예. 싫어요. 예, 예. 이재명 58, 윤석열 60, 홍준표 64, 이낙연 66. 오, 이것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호감도는 4위, 비호감도는 1위네요. 그러니까 지지도가 움직일 여지, 포텐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양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을 때 이슈가 터지고 상대 네네. 후보가 내려앉을 때도 그 지지율을 흡수할 수 있는 네네. 그런 포텐에서 일단 호감도, 뭐 비호감 이런 지표가 지금 현재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교착 상태, 답보가 왜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실증해주는 자료 아니냐,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이제 참 그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또는 홍준표 후보는 비호감의 이유가 사람들이 대부분 알잖아요. 선명하잖아요. 이낙연 후보는 비호감도가 이렇게 높은데 그 비호감의 이유를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뭐 이낙연 후보 본인도 뭐 많이 고민하고 있겠죠.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좀 이거는 그렇게 되면 천기누설이죠. 이건 돈 그렇죠. 받고 들으셔야 되는 예. 말인 것 한번 같은데. 리얼미터 의뢰해 주시면 성실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난 16일 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간의 1차 토론회 있었습니다. 어떤 평가 나오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의원의 갈라쇼. 좀 어르신들의 표현으로는 리사이틀. 홍준표에 의한 홍준표를 위한 판이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예. 어떤 측면에서요? 홍준표 모든 화살이
그리고 저 논쟁의 중심에 홍준표 의원이 있었죠. 그리고 또 어저께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고 봤던 거는 홍준표, 윤석열 두 분 대결 어떻게 될 것이냐. 홍준표 의원의 그 화력에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뭐 의미심장한테 봤던 포인트였는데 네. 윤석열 총장 뭐 좀 표현을 그렇지만 좀 시급한 하루가 아니었냐. 자기도 뭐 제법 말 좀 한다. 국감장 나 하는 거 보지 않았는데 전혀 다르구나 이거. 예. 이제 좀 입문 처음으로 이제 데뷔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시작이라는 거죠. 네. 아직도 갈 길이 고말리다. 토론 처음 한 거 보면서 어제 나름 윤석열 예비 후보도 준비는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네. 트레이닝 받은 흔적도 있지만 네. 이제 트레이닝은 트레이닝이고 실전은 실전이다. 네.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가장 돋보였고 또 하나 이제 하태경 의원 네네. 점수를 준다면 별이 5개. 아, 별이 5개입니까? 예. 하태경 의원이 존재감 또 토론에서 어떤 그 크루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면서 오늘 하태경 의원의 또 작품으로 조국 수홍 이런 말도 나왔었죠. 어쨌든 하태경 의원이 토론회에서 존재감 뿜뿜. 네. 하여튼 하태경 의원이 또 잘했다. 예. 자, 오늘의 매주 한 꼭지씩 짧지만 리서치 리터러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여론조사 공표의 역사 준비하셨다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가 모든 언론에서 이제 나오죠. 근데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가 언론에 처음 공표가 되고 문제가 된 거는 1992년도였습니다. 예, 92년 대선. 실제로 여론조사가 진행된 건 87년도 대선에도 있었고 그전 총선도 있었지만은 공표, 언론의 보도가 돼서 문제가 된 건 1992년도였는데요. 예. 그해 선거에 이게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가 나왔었죠. 네.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를 실었는데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 측에서 싣지 마라. 적게 나왔나 보죠? 싣지 마라라고 해서 중앙선관위 유권 해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권 해석을 의뢰할 때 중앙선관위에서는 불가. 가만히 계실 언론인들이 아니죠. 그래서 한국신문 언론 편집인회에서 헌재 헌법 소원을 걸었어요. 아, 그럼 이겼겠다. 헌재로 한 그때 이제 표현의 자유 알 권리로 그렇죠. 실어도 무방하다. 네네. 라고 해서 1992년도에 여론조사 공표도 이거 나름 어떤 지난한 투쟁 속에서 이게 쟁취한 산물이란 거고요. 그 전에는 여론조사를 공표하면은 8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생들이 모의 투표를 했는데 경찰에 연행을 됐어요. 아, 맞아요. 그랬어요. 그때 걸었던 죄명이 뭐냐면 대통령 선거법 65조였습니다. 네. 65조 내용이 뭐냐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함을 예상하는 인기 투표나 모의 투표를 할 수 없다. 네, 이 조항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199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여론조사가 합법화되고 문제는 이제 지난 30년 동안 여론조사 기술과 산업은 많이 발전했는데 과연 그만큼 민도는 그만큼 올라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는 인식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난 30년 한 세대 한번 추석 앞두고 한번 보자. 그런 취지에서 여론조사 공표의 역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절추하십시오. 네.